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상을 드릴까 하고요. 좀 일찍 끝낼게요. 싫어요? 예? 물건으로 줘요? 물건? 이분 왜 이래? 자, 그럼 187쪽에 나와 있는 재산세 보도록 합니다. 재산세다 그러면 개요, 의 나와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재산세는 밑줄 과세 기준이 현재, 그 다음에 과세 대상물 5개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다음 밑줄 사실상 소유한 자. 사실상 소유한 자와 공부상이 다르면 뭘 적용한다? 사실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보통 징수, 고지서 날라오죠. 그리고 지방세다 이렇게 나와 있죠. 특징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박스에 있습니다. 원칙, 고지서 날라오니까 뭐가 있죠? 보통 징수. 그 다음에 박스 4번 무슨 주의? 사실주의. 5번 물세며 인세다. 그 다음 8번 세율은 차등비례 세율이 있고 초과누진 세율이 있더라. 오른쪽에 보면은 지방세면서 시군구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다 해볼게요. 재산세다 그러면 일단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시, 군, 구세가 되겠죠. 그런데 서울만 특별시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죠. 특별시는 뭐 서울뿐이 없으니까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구에서 거두니까 뭐가 되느냐? 구세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걷어가지고 반을 서울특별시로 보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합산을 해서 나누기 얼마를 해준다? 25를 해서 돌려줍니다. 따라서 구에서 걷어가지고 일부를 특별시로 보내고 특별시에서 합산을 해서 나누기 25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특별시도 관여가 됐으니까 특별시 세면서 구세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볼까요? 비교. 취득세는 특, 광, 도세죠. 등록면허세는 도세면서 구세죠. 그 다음 재산세는 시, 군, 구세인데 서울은 특별시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나온 게 한 문제 딱 나왔어요. 다음 중 특별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뭐가 있어요? 등록면허세가 답이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88쪽에 보면은 과세 대상물 이렇게 나와 있죠. 과세 대상이다 그랬으면은 5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5개. 과세 대상. 첫째, 뭐가 있죠? 토지.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주택. 네 번째, 선박. 다섯 번째, 항공기가 있다는 것. 이 중에서 요 3가지가 시험의 포인트가 되겠죠. 요 3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것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주택부터 먼저 할게요. 183쪽에 주택 나와 있죠? 자, 주택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부속 토지는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 부속 토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들락날락 하기 위한 최소한의 땅이 있겠죠. 요 땅을 뭐라고 그러죠? 부속 토지라 합니다. 부속 토지는 무늬만 토지죠. 어디에 포함합니까? 주택에 포함을 한다. 꼭 명심하셔요. 요건 재산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다만 용어를 좀 틀리게 해요. 재산세에서는 부속 토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부수토지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지방세냐 국세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죠. 그러면 이 토지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쌉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무한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를 정해놨어요. 부속 토지는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도시 지역 안에 있다.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땅값이 비싸죠. 그러면 바닥 면적의 몇 배? 5배. 여기서 면적은 바닥 면적에 대해서, 건축물 바닥 면적이죠. 주택 바닥 면적이죠. 요게 50제곱미터다 그러면 5배니까 얼마까지? 250제곱미터까지는 부속토지예요. 그런데 도시지역 바깥이다. 도시지역 바깥이다 그럼 땅값 좀 싸죠.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인정을 합니다. 자, 하나 해보면은 주택의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인데 내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면은 70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도시지역 아니다 그러면 요거의 몇 배? 5배. 그럼 50제곱미터는 주택에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거고, 초과되는 20제곱미터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바닥 면적의 5배, 10배. 그런데 이러한 도시지역이 아니다, 바깥이다, 이런 경계가 불분명하다.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죠. 그럼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도시지역 바깥이란 얘기예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이 잘 돼 있잖아요. 따라서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 인정을 한다. 거기에는 기본서는 거기 안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88쪽에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괄호 1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몇 배? 10배 나왔죠. 경계가 주어졌다. 도시지역 안에다 그러면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이다 그러면 10배.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10배가 된다는 것.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89쪽에 다가구 주택. 주택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 주택 꼭 알아두세요. 양도소득세에서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다가구다 그랬으면은 거기 나와 있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동그라미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하죠?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나눈 면적이 부속 토지가 되겠죠. 여러분이 뭐 다가구 주택에 산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하나의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토지를 갖다가 안분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밑줄 겸용주택. 요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 이건 다 주택, 요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겁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겸용이다 그랬으면 한 구냐 한 동이냐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해보자. 한 구. 한 구다 그랬으면은 비교해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전부 뭘로 봅니까?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럼 거꾸로 주거용이 100분의 50 미만이다 그랬으면 어떡할까요? 따로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고 비주거용은 뭘로 보죠?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한 구다 그랬으면은 주거용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표현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집이 몇 층이에요? 몇 호? 몇 호? 202호? 이따 비번 써주가요. 202호 다가구라고 보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이분 집에 들어갔어요. 201호 들어갔는데 이쪽에 다 창고예요.
자는 건 요것뿐이 없어요. 그럼 50% 미만이죠. 이럴 땐 요것만 주택으로 보고 이거는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가보니까 집에 가니까는 창고가 요만큼 있고 나머지는 다 살림집이에요. 그럼 전부를 뭘로 보죠?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해보자. 한구. 그 다음 한동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은 주상복합 개념이죠. 주상복합이다. 1층 상가, 2층 상가, 요거는 아파트, 이것도 아파트. 한동. 이럴 경우에는 따로따로 주거용만 주택, 요거는 일반 건축물이 된다는 것. 해서 한 구다 그러면 주거용 비교를 하지만은 한 동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은 따로 주거용만 뭘로 봅니까? 주택. 되겠어요? 한 구다 그랬으면은 상가주택을 생각하면 되고 한 동이다 그러면 주상복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겸용주택 1번 동그라미 한구. 한구다 그랬으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뭘로 본다? 주택. 박스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한동. 한동이다 그랬으면은 따로 박스를 보면 주거용만 주택, 주거 이외의 용도는 뭐가 되죠? 건축물.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눠주면 되는 거죠. 부속 토지. 해서 주택에 관한 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보죠. 주택.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보세요. 190쪽 나와 있습니다. 190쪽 2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어딜 보느냐? 192쪽에 네모 2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네모 2번에 별표시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 198쪽에 별표시 별도 합산 토지, 202쪽에 4번 별표 종합합산 토지. 자, 거기에 관한 것은 무조건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요것은 이렇게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오실 것, 예전에 배우셨으면 필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날 제가 먼저 설명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니까 요거 보세요. 토지 안에는 몇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요걸 분류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분리과세 토지가 있고요, 별도 합산 토지가 있고요, 종합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외워가지고 오실 것, 읽어갖고 와요. 내가 여기다가 정리를 또 해드릴 테니까. 되겠습니까? 그 다음 202쪽에 3절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됐어요?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요거에 대한 것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연속 출제는 힘들지만 여러분한테 안 배우면 또 불안할까봐 연속 가능성은 한 10% 있습니다. 그 10%를 위해서 한번 간단히 볼게요. 202쪽에 나온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1번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밑줄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인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6월 1일 현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6월 1일 현재 재산이 있으면 뭘 내야 된다? 재산세를 내야 된다. 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5개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나머지 것들은요 납세 의무자라고 그러면은 지문만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번 밑줄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다 그랬으면은 이거죠. 공동소유다 그러면 각자의 지분이 있겠죠. 그럼 재산세 누가 내는 거죠? 지분이 있는 사람. 지분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지분권자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 시험에 단골 메뉴입니다. 공동소유면은 지분권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 다르다. 요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요겁니다. 주택의 건축물 소유자는 갑이에요. 토지의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럼 여기서 배웠습니다. 토지 중에서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된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세금은 주택분 재산세 하나만 내는 거예요. 토지분 안 내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은 따로따로 소유자가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지는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하는 거니까 세금은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계산해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왔다. 1억이. 1억 나온 것을 두 사람께 포함된 거니까 계속 배웠죠. 두 사람께 포함됐으면 요걸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무엇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항상 지방세는 두 개가 포함됐으면 어떻게 한다? 안분. 무슨 비율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시험엔 이렇게 안 나오고 나오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각각 계산한다. 아닙니다. 세금은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거. 왜? 다 주택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계산하고 나온 금액을 두 사람에게 나눠주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몇 사람이 될까요? 두 사람이 되죠. 두 사람이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몇 번?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것. 볼게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밑줄 주택에 대한 산출세. 이 말은 뭡니까?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무슨 비율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러니까 소유자 몇 사람이 될까요? 두 사람. 그 지문 이해 가나요? 그거 가끔 나오는데 이건 양도소득세 입장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내용이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의제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1번 수탁자. 수탁자다 그랬으면은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은 됐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냥 수탁자 신탁법이 나왔다 그러면 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원래 주인은 위탁자죠. 그렇지만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으면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가 뭐가 되는 거죠? 의제. 그 말이 되는 거죠. 간주한다는 얘기죠. 2번 사업시행자. 얘 곧잘 나오죠. 사업시행자다 그랬으면은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줄에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했다. 채비지만 알아두셔도 되죠. 채비지가 뭐죠? 사업비용을 돈으로 내야 되는데 땅으로 줬죠. 그럼 채비지가 나와 있으면 현재 누가 그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돈으로 안 바꿨으니까. 따라서 채비지가 나와 있으면 누가 보유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내고 이걸 갖다 채비지를 매각 처분하면 또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그때 누가 내야 되죠?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양도랑 같이 보면 돼요. 3번 공부상의 소유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요거죠. 둘 중에 하나.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 자 보죠. 두 가지입니다. 종중재산이에요. 종중재산인데 야 이거 우리 문중 거야. 신고했어요. 신고했으면 문중 사실상의 뭐가 되죠? 소유자. 종중이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종중재산은 대부분 장손, 종손, 개인 명의로 등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옛날에 하도 사고를 쳤기 때문에 지금은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종손 개인 명의로 돼 있는데 그냥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누가 되는 거죠? 공부상의 소유자. 누가 되는 거죠? 종손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냐 안 밝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상속재산. 상속재산 항상 알아두세요.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칙인데 모를 경우에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매매.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생겼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 재밌어요.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 누가 재산세 내는 거죠? 을. 샀으니까 을이 누가 되는 거죠?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얘도 안 하고 얘도 취득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변동이 됐는지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누구 거로 들어가죠? 공부상의 소유자 갑에게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가죠. 이해가요?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재산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원칙은 뭐가 되죠? 사실상의 소유자. 모르면 누가 되죠? 공부상의 소유자. 이 개념이에요. 이해가나요? 요것도 똑같죠. 상속재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남이한테는 상가, 2남이한테는 아파트, 3순이한테는 토지를 상속을 했습니다. 이걸 1남이, 2남이, 3순이가 신고를 갖다가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상가는 1남이, 얘는 얘는 얘 되죠. 따라서 누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 취득세에선 누구라고 그랬죠? 상속인 각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니까. 근데 1남이, 2남이, 3남이가 서로 상속을 받자마자 외국으로 놀러 갔어요. 좋다고. 신고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면은 누가 된다고 그랬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죠. 원칙 여기 배웠잖아요. 이거 본다면 신고하면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 안 하면 누가 되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귀신한테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누가 되죠? 주된 상속인, 주된 상속자가 되겠죠. 요거 주된이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 민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누가 되죠? 장남. 장남이 쌍둥이다. 그러면 싸워서 코피 터지는 사람? 그렇죠. 나이 연령 순으로 간다는 얘기죠. 민법 적용하면 뻔해요. 민법은 장남 제일 좋아하고 나이 많은 사람 우대하고 이런 거예요. 민법 상으로만. 배우자는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돈은 0.5 더 갔지만은 순위에서 밀리는 거니까 상속받을 때 짠하죠. 그동안 밥 먹여서 살렸는데. 자, 203쪽 나왔습니다. 자,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동그라미 매매가 됐는데 신고를 안 했대요. 뭐가 되죠? 공부상의 소유자. 신고하면 누가 되죠? 사실상의 소유자. 2번 동그라미 종중재산. 종중재산 신고했으면 누가 되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되죠? 공부상의 소유자. 이해 가세요? 그 다음 204쪽에 4번 주된 상속자인데 괄호 1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등기가 됐으면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있겠죠. 아들이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상가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1남이, 장남,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겠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신고도 안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되죠? 주된 상속자. 2번 주된 상속자는 민법을 적용해서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그렇지만 알아두실 것 배우자는 아닙니다.
지분이 어떻게 되죠? 배우자는 1.5, 자제분들은 다 1이 되겠죠. 그러나 항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다. 5번 사용자. 사용자는 요거예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얘는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누구 건지 불분명해. 장부상으로 대장상으로는 갑돌인데 갑돌이가 사는 곳에 방문하니까 그런 사람 없대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고지서를 보내는데 반송이 자꾸 돼요. 이렇게 사람은 소유자는 이름은 있지만 이 사람이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연락도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을 해서 현재 누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전화를 해요. 좀 전에 갔던 공무원 누굽니다. 현재 이 사람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신이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하고 통지를 하고 고지서를 보내면 되죠. 따라서 귀속이 불분명하면은 사용자가 재산세 의무자가 되겠죠. 이렇게 20년을 버티면 뭐가 되죠? 시효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좋죠? 옛날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한 학원에 한 분 정도.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몇 년 됐나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강의 들어와서 땅 생겼다고. 뭐 가격은 얼마 그때 단으로 1억 얼마니까 지금 많이 올랐겠지만은 횡재했다고 고맙다고 밥 사준다고. 그래서 아이 괜찮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은 다 닳고 닳아가지고 다 찾아 썼는데도 아직까지 소유자 불분명의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으다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좋죠. 그것도 거꾸로 남의 걸 탐하다가 내 걸 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땅을 갖다가 저 신시가지 개척하다 보면은 짜투리 땅들이 있어요. 여기다 철조망도 안 쳐놨어. 딴 사람이 와서 상추도 심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땅 보호하려면은 가끔 가다 거기다 말뚝 박아 놓잖아요. 요거는 사유지니까 경작을 금한다고. 요거 써놓은 게 소유권 방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안 했으면 나중에 얼마를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성격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짜투리 땅 가면 꼭 말뚝이 있어요. 어느 날 가면 말뚝이 뽑아져 있어요. 난 누군지 알지. 심증은 가지만 주인은 열불나는 거죠. 왜? 그 근처에 살지 않기 때문에 방치한 거거든요.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있는 게 있는데 관리 소홀한 사람들, 별거 가치가 얼마 안 되니까 소홀한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뚝 박아놓으면 항상 딴 사람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있구나 이러죠. 이건 사유지니까 경작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 팻말을 꼭 붙여놓죠. 그 다음에 가면 뽑혀 있고, 그 다음에 얼마가 있으면 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6번 매수계약자. 요것도 이제 곧잘 나오는데, 매수계약자다 그랬으면 요거예요. 국가 땅이에요. 국가 것을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연부매매계약, 할부계약, 할부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만 체결했지 잔금 치른 게 아니죠. 따라서 소유자는 아직까지 국가란 얘기죠. 그리고 요렇게 계약만 맺으면, 계약만 맺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매매가 되면은 양도인 양수인, 매도인 매수인 되겠죠. 근데 계약만 맺었으니까 국가를 매도 계약자라 그래요. 개인을 뭐라고 그러죠? 매수 계약자라 그래요. 계약만 하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야 국가야 어차피 나 계약 맺었으니까 요거 내가 좀 쓰자. 계약만 체결하고 쓰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았어, 1년에 얼마씩 줄게. 유상으로 또는 시험에 한번 유료로 나왔어요. 맨날 유상으로 설명하다 유료 나오니까 이것도 헷갈리나 봐. 미치겠어. 유상, 그럼 갑은 뭐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죠. 그럼 국가는 뭐예요? 재산권 행사했죠. 그럼 국가가 세금 내야죠. 근데 국가니까 뭐가 되죠? 비과세. 국가니까.
국가가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국가가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가 재산을 보유하면 재산세 비과세죠. 두 번째, 무상. 갑이 뻔뻔스럽게 국가를 상대로 야 이거 국가 건데 어차피 내가 사기로 했잖냐, 근데 놀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공짜로 쓸게. 뻔뻔스럽죠. 그러면 국가는 재산권 행사 못했죠. 그럼 갑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여러분도 뻔뻔스럽네. 당연히 국유지를 갖다 내 것도 아닌데 공짜로 쓰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면 알았어 내가 세금은 내가 낼게. 과세 처리가 돼야죠. 대한민국이 온정주의 아니에요. 왜 이렇게 뻔뻔스러워졌어요? 공짜로 쓰면 남의 걸 쓰면 미안하니까 국가야 미안해 내가 저 재산세는 부담할게. 요 말 이해 갑니까? 해서 요럴 때는 누가 돼요? 갑이라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매수계약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점이라는 것은 요거죠. 유료냐 무상이냐. 자 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권을 동그라미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세금은 내가 낼게. 누가 됩니까? 매수계약자. 되겠습니까?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관리인에 대해선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끝.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인데 저 두 분은 왜 이렇게 친해 또? 그런 눈빛 좀 쏘지 말아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 갈까요? 괜찮아요. 우리 분량만 하면 됐죠. 뭐 이 정도 되면. 난 생색을 내고 싶어도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충분히 진도는 괜찮은데 거꾸로 해요. 왜냐하면 과세표준은 짧아요. 짧지만은 세율하고 같이 설명을 들어가야 되니까 자르기가 뭐하니까 그래 우리끼리인데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오늘까지 한 것 꼭 복습 좀 하세요. 뭔가 얻어가는 거 있어요? 소리 안 담겨 있어. 그냥 가방 싸면서 네. 오늘 배운 거 취득세 중간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을 했습니다. 됐어요. 일일 학습 자료는 취득세만 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관한 것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